안녕하세요. 유니크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딱 20주 0일이 되었거든요.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 확률이 30%나 된다. 이거는 저도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죠.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4명 중에 거의 1명 정도는 유산을 경험을 한다는 얘긴데요. 제가 실제로 임신을 하고 나서 7주 차에 심장 소리까지 듣고 그리고 9주 차에 유산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유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다들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 유산을 하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유라고 해서 화학적 유산을 화유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화유는 임신 테스트기에는 2줄로 보이지만 막상 병원에 가게 되면은 피검사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나 점점 그 테스트 2줄이 연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리로 이어지는 걸 이제 화학적 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 달에 바로 임신을 시도하시면 괜찮습니다. 늦은 생리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계류 유산인데요. 계류 유산은 내가 아기 집을 일단 봤어요. 그때부터는 계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심장이 멈추거나 성장이 멈추거나 했을 때 엄마 뱃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류 유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배출이라고 해서 정말 생리처럼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약물 배출이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약을 먹고서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후기를 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집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의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경험이 생각보다 트라우마로 남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배출은 오히려 조금 강심장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심지어 약물로 배출했을 때 자궁 안에 깨끗하게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약물을 아예 권유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바로 소파술 진행을 했는데, 자, 3번째는 소파술입니다. 소파술은 뭐냐 하면 계류 유산, 즉 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수면 마취로 진행을 했고,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수액을 맞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총 소요 시간은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배 안에 있는 걸 긁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벽에 조금 상처나 이런 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착상이 잘 되게 도와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파술을 진행한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안으로는 임신이 다시 잘 된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있습니다. 3번째는요. 큰 2분류에서 계류 유산이랑 같은 분류인데 고산환자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 자궁에 아기 집은 봤어요. 근데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고산환자는 자궁에 아기 집은 봤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빈집인 거죠. 그런 부분은 계류 유산이랑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산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쯤 다시 임신 준비를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 도전을 해야 되냐? 자, 잘 들으세요. 소파술을 진행을 하면 일주일 동안 출혈이 있는데 그거를 생리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음 주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랑 이때 사이에 주기 안에 배란이 한번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배란이 있어서 흉내 안 보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파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기 돌아오고 생리 한번 본 다음에 임신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파술 진행 후에 2달 만에 재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산 후에 언제 다시 시도를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소파술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한 2주 뒤에 시도하시면 되겠죠? 빠르면 2주, 좀 적당하게 보시려면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 가지시고 바로 임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임신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임신이 생각보다 정말 안 됩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가지고 싶어서 왜 그런 한간에 도는 썰들 있잖아요. 딸을 가지려면 배란일 말고 배란일 한 2, 3일 전에 관계를 가지고 배란일부터는 쉬어야 된다 라는 썰이 있어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좀 있기는 있는데 뭐 여성 XY 염색체가 더 오래 살고 뭐 무겁고 어쩌고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관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뭐 아님 말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도 6개월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임신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자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다낭성이라는 진단을 받진 않았는데 초음파로 봤을 때 다낭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란 주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배란 테스트를 봤는데 그 배란 수치가 들쭉날쭉했어요. 뭐 3, 5, 7, 9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병원에 가서 배란 초음파라는 걸 봤어요. 그게 한 번에 3만 원씩 들거든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막상 가서 배란 초음파를 보면 어떤 의견을 듣냐면 난보가 많이 자랐네요. 한 1, 2일 안으로 난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그때부터 1, 2일 안에 관계를 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언제 배란이 됐는지를 몰라요.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란 테스트기랑 배란 초음파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진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란일 뿐만 아니라 배란일 앞뒤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맨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숙제처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숙제처럼 하게 됐을 때에 임신이 됐었고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인터넷에서 그런 게 돌아다녀요. 배란일 즈음에 그 냉이라고 하죠. 냉의 점도가 뭐 이 정도 뭐 묽으면은 어떻고 뭐 이 정도 찐득한 점도면은 배란일이다. 뭐 이런 사진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문득 어느 날 이미 배란일은 지났어요. 그 배란 주기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오늘의 점도가 조금 짙은걸?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배란일도 아닌데 남편한테 오늘이 날인 것 같다.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날 관계를 하고 그날 이후로도 한 이틀 후에 관계를 가졌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때 했던 게 맞은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배란일 지나고 나서 점액을 확인하고 관계를 했을 때가 임신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사진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게 계산이 계속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심지어 배란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내 몸에서 주는 신호가 그러니까 점액이 더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는 임신 증상입니다. 임신 증상은 빠르면은 3주 차에도 예민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낮잠을 안 자는 편인데 제 남편이 쟤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지? 오버워치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가 너무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낮잠을 진짜 못 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한 4, 5시간을 매일 자는 거예요. 낮잠을. 남편이 그걸 보고 얘 좀 상태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직후부터 갑자기 몸이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4주에서 5주 차쯤에는 진짜 잠이 많이 오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진짜로 일터에 지각을 한 번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자느라 지각을 했어요.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막 너무 졸리고 그래서 뭐 지각을 했을 정도로 잠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그 주기에는 진짜 한 2, 3주 정도는 10몇 시간씩 잠을 잤어요. 5주까지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6주부터 갑자기 입덧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먹덧이랑 입덧이 같이 와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속이 미식거리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13주쯤에 갑자기 머리가 엄청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진짜 살면서 두통을 잘 겪어보질 않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 앞에서 이러고서 막 울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15주 차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손목이 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손목이. 보통 애를 낳아야지만 뼈가 삭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엄마 몸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쨌든 얘는 이물질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생겼잖아요. 얘를 막 배척하려고 한대요. 나의 면역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면역력이 자동으로 약해진대요. 내 아기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 뼈가 튼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애 낳다가 이게 뼈가 벌어져야 되는데 뚜둑하고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애가 안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 계속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기 막 손목이랑 이런 데가 다 약해지는 거예요. 벌써부터도 손목 보호대를 하고 다니고 집안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감기가 3주째 안 낫고 있어요. 20주차까지 느꼈던 임신 증상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언제 태동 느끼냐? 저도 진짜 궁금 많이 했거든요. 18주, 19주쯤에 지난주에 한번 오라? 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약간 배가 있으면 배 밑에서 뽀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태동이래요. 20주차쯤에 태동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게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 어제부터 이건 태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막 뿌그럭 해요. 처음에는 볼록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뽀록 이런 느낌으로 배 밑에서 뽀록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진짜 발로 이렇게 미는 것처럼 볼록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태동도 할 말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제 지인도 태동을 많이 못 느꼈다고 했는데 근데 식사랑 식사 사이에 태동이 한 번은 느껴져야 된대요. 안 그러면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동이 잘 느껴지시던 분들은 태동이 갑자기 없네? 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분량 실패야, 분량 실패. 4번, 5번까지 하고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바우처입니다. 자, 바우처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출산 전에 한번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출산 후에 2번째 20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일단 카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카드를 만들 때 나 할 말이 너무 많아.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카드를 만드실 때 절대로 병원에서 바로 만드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서는 혜택을 안 주거든요.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 임신 등록하신 다음에 집에 오셔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베베폼이라든지 아무튼 있어요. 되게 많은데 저는 베베폼에서 했고 혜택을 비교하시면서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카드, 내가 쓰지 않았던 카드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인터넷에서 미리 신청을 하시면 2주 정도면은 이제 배달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등록하셔서 쓰실 수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에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단말기가 수용을 못한다 하면은 미리 결제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등록은 해봤지만 병원에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셔서 쓰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 카드를 시키시면 그게 끝이 아니고 정부24인가 거기에서 이제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카드에 100만 원을 그때 넣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쓰시면 되는데 정부24에 신청을 하실 때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등록을 한 번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어디다 쓸 수 있냐? 그냥 장 보고 이런 데는 절대 못 쓰고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한의원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꿀팁은 뭐냐면 유산이 됐어도 이 100만 원을 오롯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일라. 제가 요즘 얘로 태교를 해요. 안녕하세요. 으차.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받으시면 이거를 그렇게 병원비나 약제비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유산이 됐어도 이거를 100만 원을 꼭 다 쓰시고 다시 재임신이 되셨을 때 또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출산 등록하셨던 병원에 전화해서 저 유산돼서 이거 바우처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끊어드릴 거예요. 이거 100만 원 다 못 쓰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이 니프티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평균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비용이 한 번에 한 8,000원 정도 들거든요. 7번까지밖에 할인은 안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유산도 했었고 불안하기 때문에 매주 거의 초음파를 초기에는 보러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7번이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3만 원씩 초음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음파 비용도 생각보다 무시를 못합니다. 5번만 봐도 15만 원. 영양제 같은 경우도 한 달치 사는데 한 10몇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사시고 니프티 하시고 초음파 검사 하시고 이러면 100만 원 금방 씁니다. 남아 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 꿀팁인데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에 영양제 사다 드려도 괜찮아요. 그거 사용하셔서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랑빨랑 쓰시고 새로 이제 임신 다시 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출산 이후에 주는 비용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조리원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을 조리원에 다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꽤나 비싸요. 그래서 20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돈으로 조리원 비용을 최대로 사용을 하시고 남는 금액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세액공제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꽤나 금액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지역 화폐를 미리 구매를 하셔서 지역 화폐로 제일 먼저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금액으로 결제하시고 남는 금액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를 하시면 제일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5번째. 조리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조리원도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임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조리원은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조리원은 그러니까 우리 식장 잡아봤잖아요. 결혼식장.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장도 인기 있는 데는 막 1년 전에 마감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리원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딱 전화를 했을 때 7주 차쯤에 전화를 했는데 거의 마감인 상태였었어요. 얼리버드 혜택이 있는 조리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하시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연락해서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조리원 비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300입니다.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150이라는 거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인데 호텔 가격이잖아요. 근데 교육을 해주는 호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그쵸? 우리 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내 몸 케어 다 해주는 호텔이다. 그러면 2주에 300만 원?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리원을 알아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혼접 마사지, 산후 마사지를 몇 회 제공하냐, 가슴 마사지를 몇 회 제공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마사지 상시로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비용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퇴근은 할 수 있는지,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소아과 회진은 몇 회 정도 되는지. 저는 소아과 회진이 주 1회인데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소아과 회진이 주 2회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 횟수, 남편이랑 관련된 거, 남편 식사는 어디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아이품고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 상세하게 쫘라락 나와 있어요. 그 같은 거 참고하셔서 조리원 예약 슬기롭게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유산을 하고 똑같은데 결제를 하려고 갔더니 원래 열흘에 30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었잖아요. 해가 바뀌고 제가 1월에 임신인 걸 알았거든요. 낳는 연은 똑같은데 26년에 낳는데 5월 출생이냐 9월 출생이냐 그 차인데 계약하는 동안 해가 바뀌었다고 70만 원이 뛰어버린 거예요. 열흘에 4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그냥 뭐 남편이 첫애기도 하고 그 병원이랑 연계된 조리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해라 라고 해서 뭐 엄청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좀 비싼 조리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후기 같은 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싹싹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